시간이 지날수록 수지는 더 대담해졌다. 오빠,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절대 못하는 거. 그녀는 나의 넥타이를 풀어 손목에 감아 보이며 웃는다. 나 또한 이에 질세라 수진에게 말한다. 너의 입술로 나의 아침을 맞이하고 싶어. 나의 가장 소중한 곳을 너의 입으로 깨워줘. 술자리가 끝나고 우리는 호프집 뒷골목으로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내 몸은 술과 욕망으로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오빠, 많이 마셨네. 수진이 내 팔을 붙잡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짧은 한마디가 귀 안쪽까지 파고들며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그냥 있고 싶어. 말끝을 맺자마자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수지는 잠시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곧 가볍게 웃었습니다. 오빠, 나 아직도 이렇게 흥분돼. 골목 끝 네온사인이 깜빡이며 모텔 간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다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가자. 수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끝으로 내 발을 살짝 밟으며 장난스레 웃었습니다. 오빠, 나 예전부터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들킬까 봐 두근거리는 거. 좁은 계단을 올라 모텔 문이 닫히자 세상의 소음은 사라지고 대신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옷자락 스치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수지는 코트를 벗으며 제 손으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단추가 풀릴 때마다 속살이 드러났고 그녀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보고 싶지 않아? 얼마나 참았는지 알잖아.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목을 붙잡아 벽에 밀었습니다. 짧은 비명 같은 숨소리가 그녀의 입술 사이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거 좋아. 나의 넥타이를 그녀가 잡아당기며 목덜미에 입술을 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아이도 집도 다 잊혀지고 오직 이 방 안의 숨결과 체온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내 귓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오빠, 나 진짜 오빠한테 미쳐 있었어. 그녀의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나는 모든 이성을 내려놓고 금지된 쾌락의 깊은 소용돌이로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은 술에 취한 실수라고 합리화했지만 우리는 다시 만나고 또 만났습니다. 은숙에게는 늘 똑같은 변명이었습니다. 리허설이 늦어졌다. 길드 모임이 길어졌다. 공연 관계자랑 미팅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저는 수진과 함께 새벽까지 호프집 뒷방에 숨어 앉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의자에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긴 새벽이 올 때까지 서로의 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호텔 방 안에서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서로의 욕망을 쏟아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던져진 셔츠와 치마, 휴대폰 속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울리고 있었지만 저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빠, 오늘도 집에 늦게 들어간다고 해. 나 혼자 보내지 마. 수진이 팔을 감싸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들고 준비해둔 거짓말을 흘렸습니다. 자기야, 녹음 끝나서 뒤풀이하고 있어. 조금 늦어. 은숙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흔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늦어? 술 냄새라도 풍기고 오면 은비한테 뭐라고 설명해? 아냐, 오늘은 금방 끝날 거야.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뒤에서 수진이 제 허리에 팔을 감고 웃는 바람에 목소리가 떨릴 뻔했습니다. 한 번은 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은숙이 갑자기 호프집 근처까지 온 적이 있었던 겁니다. 나 근처 마트에 왔는데 자기 지금 어디야? 전화가 걸려온 순간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수진의 향수를 옷깃에서 털어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 지금 막 끝나서 택시 타고 가는 중이야.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습니다. 혹시라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이 오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은숙은 아이 때문에 오래 집을 비우지 못했고 그날도 의심만 남긴 채 돌아갔습니다. 거짓말이 입에 익을수록 죄책감은 점점 묻어졌습니다. 뒤늦게 씻고 들어가며 은숙의 잠든 얼굴을 볼 때조차 마음 한쪽에서 저를 붙잡던 건 죄의식이 아니라
내일도 또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계산된 긴장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 남은 건 쾌락과 위태로운 슬픔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그냥 멀리 가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오빠랑 단둘이. 나는 망설였지만 곧 알 수 없는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주말을 핑계로 차를 몰아 통영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수지는 창가에 서서 머리카락을 풀며 말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내가 오빠의 세상이 되고 싶어. 시간이 지날수록 수지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오빠,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절대 못하는 거. 그녀는 나의 넥타이를 풀어 손목에 감아 보이며 웃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저도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입술로 나의 아침을 맞이하고 싶어. 나의 가장 소중한 곳을 너의 입으로 깨워줘. 그곳에서 우리는 연인처럼 숨죽이며 서로의 욕망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낯선 도시에서의 금지된 쾌락은 더 짜릿했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그녀의 야릇한 눈빛을 내려다보며 나의 욕망은 끝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명령 같았고 나는 그저 따를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내가 가진 내적 금기를 무너뜨렸고 그때마다 새로운 쾌락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 길은 파멸로 가는 길이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돌아설 수 없다는 것도. 통영에서의 몰래 여행을 다녀온 지 며칠 뒤였습니다. 나는 또다시 수진과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운전할게. 오빠는 술만 마셔. 그녀의 말대로 나는 모든 걸 맡기고 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곳은 부산 해운대의 한 모텔을 향할 때였습니다. 불빛이 희미한 골목 문 앞에서 수지는 웃으며 제 팔에 기대었습니다. 오빠, 오늘은 더 특별하게 해줄게.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기엔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든 채 굳어버린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게... 나는 변명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내 팔을 놓는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눈을 질끈 감고 돌아섰습니다. 선배 저 아무 말 안 할게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은숙이 이상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기야, 지은이한테 연락 왔어. 그 말에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연락? 지은이가 만나자고 하더라. 나한테 꼭 전해야 할 게 있다고.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은숙은 지은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은숙이 들려준 말. 지은은 눈물을 머금은 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언니,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니는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선배가 최수진 씨랑. 은숙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지은씨, 그만 말해도 알겠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안고 침묵 속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제 앞에서 침묵만 이어갔습니다. 나는 괜히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은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가 다 얘기했어. 그 짧은 말이 방 안을 쐐기처럼 박았습니다. 자기야, 그건 아니, 그게... 내 말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더니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은숙이 일부러 불러둔 것이었습니다. 선배, 오늘은 변명 못 하시겠죠? 지은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은숙은 의자를 가져와 제 앞에 놓고 앉았습니다. 지은은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묻고 당신은 대답만 해. 은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진이랑 언제부터야? 언제부터냐고. 나는 고개를 떨군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은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은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여행도 갔죠? 모텔도 갔죠? 솔직히 말하세요. 나는 더는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맞아. 다 그랬어. 그 순간 은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눈물이 섞인 절망의 웃음이었습니다. 은숙은 책상 위에 종이와 펜을 내던졌습니다. 여기 앉아. 그리고 우리가 다 보는 앞에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적어. 저는 얼떨결에 펜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해졌습니다. 수진과 몇 번 만났는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배신했는지, 먹먹한 방 안에 펜 끝이 긁히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은숙은 두 팔을 꼿꼿이 모은 채 차갑게 지켜봤고, 지은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증인처럼 옆에 서 있었습니다. 더 적어. 다 적을 때까지 못 일어나. 은숙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지은의 눈빛은 차갑게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마치 신문을 당하는 죄인 같았습니다. 손목에서 흘러내린 땀이 종이 위로 떨어져 잉크가 번졌습니다. 글씨는 얼룩지고 제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숙은 종이를 낚아채듯 빼앗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단 한 줄도 건너뛰지 않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은비의 작은 사진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해맑은 웃음이 제 눈을 정면으로 찔러왔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펜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목이 메어 울부짖는 제 모습을 두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은이 은숙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더 이상 이 선배는 변명할 자격이 없어요. 이제 언니 선택만 남았어요. 며칠 동안 은숙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은숙의 모습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나는 죄책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어느 저녁 나는 서랍 속에서 꺼낸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숙아, 왜? 우리 이쯤에서 끝내자. 당신이 더 상처받기 전에.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내가 없으면 당신이 더 편할 거야. 은비도 혼자 키우는 게 낫겠지. 이렇게 상처 주는 아빠 밑에서 크는 것보다. 나는 목소리가 떨려왔지만 그게 유일한 책임의 방식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은숙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게 네가 책임지는 방식이야? 그냥 도망치는 거지. 아니야. 나는 내가 더는 힘들지 않게 하려는 거야. 은비를 혼자 키우게 두는 게 힘들지 않게 하는 거라고? 아이한테 아빠가 없는 집을 만들어주는 게 네가 말하는 사랑이야? 그녀의 말이 쏟아질 때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지만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은숙은 제 앞에 은비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작고 해맑은 웃음을 짓고 있는 사진. 이 아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둘 다 어릴 때 외로웠잖아. 그 기억 알잖아. 그런데 내가 먼저 등을 돌리겠다고? 결국 똑같이 만들겠다고? 나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다시 기회를 줘.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끝까지 책임질게. 은숙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이건 용서가 아니라 기회야. 네가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땐 끝이야.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떨림이 아직 남아있는 정과 희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안방에서 은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맹세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대로 서로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말다툼도 있었고 서로를 원망하는 순간도 여전했지만 아이 앞에서는 끝내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숙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나 다시 아이를 가진 것 같아.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정말이야?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내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은비가 태어났을 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다시 찾아온 기회에 대한 감사. 은수가 고마워. 나 같은 놈한테 다시 이런 기회를 줘서. 은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기회는 내가 주는 게 아니야. 아이가 우리한테 준 거야.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싸움이 벌어질 듯한 순간에도 은비와 배 속의 아이를 바라보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작은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메웠을 때 나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우야, 내 이름은 은우야. 하늘의 은혜로 다시 얻은 우리 가족의 희망. 은숙은 땀에 젖은 얼굴로 힘겹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자.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은비와 은우 앞에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게. 은우가 태어난 뒤 집안은 전쟁터 같으면서도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은비는 아가하며 동생을 안아주려 했고, 은숙은 지친 몸에도 아이 둘을 품에 안으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무대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축가, 기업 행사, 지역 축제까지 지방 가수로 불리며 회당 100만 원씩 섭외가 들어왔고, 꾸준히 무대에 오르니 한 달 5번 공연만 해도 생활은 충분했습니다. 고정거래처가 늘면서 불안정했던 수입도 안정됐고, 저는 비로소 가장으로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자기야,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 은비랑 은우 키우려면 더 열심히 해야지. 은숙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 주말이면 저는 늘 공연으로 바빴습니다. 결혼식, 송년회, 지역 축제. 아이들은 주말마다 집에서 아빠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일을 가족의 날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캠핑장, 한산한 놀이공원, 평일 바닷가. 아이들은 줄 서지 않고 놀이기구를 타며 깔깔 웃었고, 모래사장에 글자를 새기며 뛰어다녔습니다. 자기야, 우리 어릴 땐 이런 거 상상도 못했지. 그래. 그래서 더 해주고 싶은 거야. 은비랑 은우만큼은 외롭지 않게. 은비가 커갈수록, 은우가 또박또박 걸음을 옮길수록, 저는 그 웃음소리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은비는 5살, 은우는 3살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언제나 제 무대 사진을 들여다보며 아빠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아빠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세상은 다시 우리의 발밑을 흔들었습니다. 뉴스는 연일 신종플루 속보로 도배됐습니다. 신종플루 전국 확진자 10만 명 돌파, 사망자 수 급증, 대규모 행사 전면 취소. TV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질 때마다 제 휴대폰은 공연 취소 연락으로 울려댔습니다. 남수 씨, 죄송하지만 이번 축가는 취소해야겠네요. 정부 지침 때문에 송년회도 취소됐습니다. 줄줄이 취소 도장이 찍히는 스케줄표를 보며 저는 두 손을 떨었습니다. 고정거래처까지 끊기면서 3년간 쌓아온 기반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숙은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자기야, 버틸 수 있겠어? 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응, 버틸 거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잖아.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스스로를 달래는 주문 같았습니다. 그러나 6개월 넘게 단 한 푼의 공연 수입도 들어오지 않으니 그 어떤 구멍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활비와 두 아이의 양육비, 밀려드는 카드 명세서를 막을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결국 마이크 대신 삽과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형님, 오늘은 철근 정리부터 하세요. 낯선 목소리와 거친 현장의 먼지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던 제가 안전모와 장갑을 낀 채 땀범벅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콘크리트와 철근을 나르고 어깨가 부서져라 벽돌을 날랐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마이크를 잡던 손이 이제는 굳은 살 투성이의 막노동꾼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수 씨, 이번에 작은 축제가 열리는데 무대에 올라주실 수 있나요? 순간 가슴이 뛰었지만 저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다른 일정이 잡혀 있어서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공사판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땀과 먼지로 얼룩진 작업복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만이 제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은숙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다시 노래해야겠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나답게 서 있어야 해. 은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 저는 낡은 작업복을 벗고 기타를 다시 들었습니다. 굳은 살이 다 사라진 손가락이 서툴게 현을 누를 때 가슴 속에서는 오래 잊고 있던 열기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신종플루가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아이들과 아내는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무대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길은 멀고 험하겠지만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저만이 남수이고 남편이며 아버지였습니다.